지금 중국 그 선사시대, 역사 시대 이전이라고 할 수 있죠. 선사시대 어떤 신화의 시대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칭을 좀 정리하고 가실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삼황, 석삼자에 이황자 있어요. 이황. 그러니까 약간 천상에 있는 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적인 존재죠. 그러다가 이 황이 뭘로 가냐면 오제처럼 이 제자로 갑니다. 이 상태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황제 헌원, 이 헌원할 때 이 황제 이 배울 때 이 황자는 누를 황자예요. 이 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황제는 뭐다? 노란색이고 중앙을 의미하고, 그래서 황제 헌원 때부터 이제 중화 사상의 생각이 여기에 나오고, 이것은 무엇이다? 중국의 중심지에 있다. 그래서 중화 사상의 어떤 뿌리가 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황제 헌원을 중국의 민족의 시조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뭐가 나면 점점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요순 시대라고 그러죠. 임금이나 황제라고 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 그냥 요순 이렇게 시대로 옵니다. 그래서 요순 시대로 온다는 거, 이 정도 보겠습니다. 먼저 황제,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특히 요순 시대 이렇게 갑니다. 뭐 요임금, 순임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순 시대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황제 헌원은 이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전후 고향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후 고향 있는데 여기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국고시도 마찬가지고, 자, 본격적으로 요순 시대 하기 전에 자, 동익의 제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그 10개의 태양, 요 임금 시대에 태양 10개가 하늘에 다 떠버려 가지고 가뭄을 유발하는 그 난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화를 잘 쓰는 얘가 이를 이제 정리하는 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 동익의 제준, 여기 보면 제준 있죠? 동익의 제준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해화, 아황, 상이가 있죠. 그래서 아황, 희와, 상이 이렇게 3명의 부인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희화와 사이에 뭐가 있냐면 11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10개의 태양을 말해요. 태양. 아마 그런 뜻일 것 같아요. 11. 그래서 10개의 해. 그래서 10개의 태양은 이 제준과 희화 사이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준, 그 밑에 보면은 이상한 민족들이 많이 나오죠. 중영국, 북제국, 모민국, 흑치국, 좀 이상하게 생긴 그러한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유국이 나옵니다. 이 사유국 보면은 이 사유국은 결혼을 하지 않는데요. 눈만 마주치면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오시면 되고, 백민국 나오죠. 요민, 질국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준임금 때는 희화와 사이에 10명의 태양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순시대, 태평시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순시대를 보면은 굉장히 뭐죠? 여순시대에는 이 태평성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순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순시대를 보면, 자, 여순시대에는 선양을 했다. 선양이 뭐죠? 선양은 임금을 자발적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이 자,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줘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명한 사람에게 임금 자리 물려준다고 해서 물려줘요. 또 순임금은 누구한테 물려주죠? 우한테 물려주죠. 우한테 물려주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임금 자리를 물려준다. 이게 우리가 우리가 임금 자리를 양보하는 걸 선양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요 임금 시대를 보겠습니다. 요 임금 보면 제요, 방운, 뭐 도당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나라 이름은 당이라고 했고요. 굉장히 요 임금은 검소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검소하다. 그래서 뭐 일반 궁궐이 아니라 뭐 천막집 같은데 그런 데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름이 단주예요. 단주인데 아들이 단주가 그다지 탐탁스럽지 않은 거죠. 자, 한번 보시면 요 임금은 성군이다. 그리고 훌륭한 자질을 지닌 임금인데 임금이 돼서도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였다. 검소함이 포인트가 있겠죠. 검소함. 얼마나 검소하냐면 그는 겨울에는 사슴 가죽 옷을 입고 여름에는 삼배 옷을 입었고 집은 띠풀과 통나무로 지었으며 식사는 거친 푸성깃국으로 만족했다고 한다. 고기가 아니에요. 고기가. 그래서 굉장히 이 풀과 통나무로 지은 그런 집에서 굉장히 푸성기, 우리가 이제 푸성기라는 건 뭐냐면 채소로 만든 그런 여러 가지 국이죠. 그런 것들을 먹고 그냥 가죽옷, 그러니까 사슴 가죽옷이라든가 삼배 옷을 입고 지냈다. 굉장히 검소하게 지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를 보좌했던 신하들을 보면은 훗날 그를 계승하여 마찬가지로 성공이 된 순도 이 요임금을 보좌하죠. 원래 순임금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 집에서 핍박을 받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임금이 내 다음 후계자가 누가 좋겠어 라고 하니까 순임금을 추천을 해요. 굉장히 사람됨이 착하고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맞게 그래서 자기가 요임금이 2명의 공주를 순임금에게 보내요. 신하들하고. 그래서 데리고 있어 보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사람의 기본 품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자리를 양보하죠. 그래서 이 순임금한테는 사도로서 교육 일을 맡게 했고 설은 사마로서 군사일을 맡게 했다. 그러면 순임금, 설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주나라 시조가 되는 후직은 전주로서 농업과 관련된 일을 책임졌다. 기는 악정으로서, 즉 악기 관련되겠죠. 악정으로서 음악 일을 맡았고 수는 공사로서 기술에 해당하는 일을 했고 고요는 대리로서 재판 일을 맡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가 있었죠? 이 요임금이 검소하고 여러 가지로 정치를 잘했을 때 그 밑에 실제로 일을 했던 그러한 신하들도 훌륭했다 그 말이죠. 그 중에는 나중에 그 요임금의 뒤를 이은 순임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설은 군사, 그 다음에 후직은 농업 관련, 기는 음악, 수는 공사, 그 다음에 고요는 재판 관련 업무를 맡아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요임금 때 이렇게 성군이고 태평성대라고 하는데 이 요임금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두 가지가 오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중국의 역사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지형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뭐, 이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다는 해라고 하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강을, 수라고 한답니다. 수라고 하는데, 이 하는 바다와 강의 중간쯤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황하강이라고 하죠. 황하강. 그래서 이 황하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 강보다는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그 부주산을 들이받아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쪽이 고라고 그랬죠.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래서 서북 쪽은 높고 동남쪽은 낮아서 이쪽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큰 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이 오면은 뭐가 하느냐면 장막. 뭐 옛날에는 중국 여기 보면은 신화를 보면은 뭐 몇 개월이요? 22개월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랫동안 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 비가 오면은 이 황하강 근처에 다 팽아지 되겠죠. 여기에 물이 범람하면 어떻게 돼요? 농경지가 다 휩쓸려가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어떻게 되면 좀 높은 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변이 논밭이 많다 보니까 평지여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도 막 살아요. 밑에 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는 게 열악해지고, 그 다음에
짐승들, 옛날엔 지금 뭐 총이 있으니까 맹수들 다 잡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시대는, 옛날 시대는 맹수 잡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이중고를 겪어요. 이 자연재해와 그 다음에 동물들의 습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중고를 겪는다. 그래서 이런 장마가 오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비가 오고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비가 쏟아진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 물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릴 치수 자극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홍수를 잘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순시대는 보면은 뭐 정치를 잘 때보다는 이런 게 좀 적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임금 시대에 오면은 이 두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가 가뭄이 와요. 근데 가뭄이 오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일기가 가뭄이 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신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동방 천재 준, 하늘의 신 준과 희와 사이에 몇 명의 자식이 태어난다? 10명의 자식이 태어난다. 10명. 10명의 자식이 태어나요. 근데 이름이 뭐다? 이게 전부 태양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태양은 몇 개? 하나잖아요. 근데 태양이 10개가 떠 있어요. 근데 태양이 10개가 어떻게 뜨냐? 여기 보면은, 신화에 보면은 부상이라고 해서 큰 뽕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9개는 밑에가 있다가 하나씩 위로 돌아가면서 올라와요. 이거를 누가 하냐면 이 희화라고 하는 엄마가 하나씩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그래서 하늘에는 태양 하나만 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10명의 이 희화의 자식들이 지겨운 거야. 너무 그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10명이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우리 전부 올라가자 해가지고 10개의 태양이 이렇게 막 떠버리는 거야. 그러면 태양 하나만 있으면 온도가 적당할 텐데 태양 10개 떠버리면 어떤 문제 생겨요? 열이 엄청 나죠. 우리 여름에 겨울과 여름도 차이가 나는데 이 태양이 10개 뜨면은 다 타버리겠죠. 웬만한 거는. 그래서 바짝 메마르고 물도 메마르고 사막이 되고 뭐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임금한테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원성이 자자하겠죠. 마찬가지 요임금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10개의 태양, 이 동방천재 준과 희화의 이 10개의 자식들이 이런 말썽을 피우고 있으니까 준한테 이 요임금이 SOS 하겠죠. 당신 자식들 10명이 나와서 우리 해가 다 떠가지고 10개가 떠가지고 우리를 말려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좀 자제를 시켜달라라고 하니까 이 준이 뭐 타당하죠. 그래서 준이 신하를 호출합니다. 누구를 호출하냐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이겠죠. 신하긴 신하지만 누구냐면 예라고 하는 신하를 호출합니다. 예. 그래서 얘가 와서 가서 이걸 좀 평정을 해라, 정리를 해라 라고 해서 보내는데, 죽이라고는 안 했어요. 죽이라고는. 그쵸? 죽이라고는 안 했을 것 같죠. 자기 자식들인데 설마 죽이라고 하겠어요? 가서 좀 정리시키고 좀 달래서 좀 그런 이렇게 해라 라고 보냈는데, 얘가 이제 얘가 부인이 항아예요. 항아가 어디 있지? 항아랑 이제 하늘의 신이에요. 항아도 신이고 얘도 하늘에 있는 신이에요. 이 두 신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얘하고 항아가 내려와요. 항아 내려오는데 이 요임금하고 백성들이 막 좀 잘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화를 쏩니다. 명궁이라고 해서 명궁. 화를 잘 쏴요. 명궁인데 화를 쏴가지고 10개를 싹 이 태양을 쏴요. 하나씩. 처음에 좀 망설였지만 계속 태양을 쏴서 하나씩 떨어뜨리는데, 떨어질 때 보니까 누구냐면 태양이 뭐가냐면 황금빛의 세발 까마귀라고, 까마귀 형태로 딱 바뀐대요. 떨어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삼조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삼조고. 자, 우리 고구려 주몽신화 있죠. 주몽신화가 그 깃발이 아마 고구려 깃발이 삼조고일 거예요. 까마귀. 그래서 고구려의 그 주몽이 이
그 깃발이 3조고기 때문에 우리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죠. 어쨌든 얘가 이 태양을 죽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임금이 보니까 얘가 태양을 10개를 다 쏴서 떨어뜨려 버리면 낫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곡식을 재배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개를 다 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화살을 빼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9개만 놔두고 그래서 9개를 쏘고 나니까 태양이 9개가 딱 떨어지니까 1개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그 미움이 그러니까 그게 해결됐는데 자, 이 지상에는 요임금이 있고 하늘에는 천재 주운이 있고 희화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있던 얘가 항하와 내려와서 이걸 다 해결했어요. 여기는 상이고 여기는 천이라고 하고 치라고 할게요.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가서 우리 아들 말씀 피운 애들 좀 해결 좀 하라고 했긴 했는데 얘가 다 쏴서 죽여버렸어요. 9명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겠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하늘을 못 올라가게 만들어버려요. 얘하고 항하. 근데 항하는 어떻게 하냐면 항하도 하늘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이 남편 얘를 따라왔다가 힘들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있었죠, 남편한테. 이제 지상에 살면은 자기가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 일정한 때가 되면 죽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압박을 시달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괴롭고 있는데 얘가 이제 나기 때문에 부인 항아가 불만이 많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가정이. 그래서 이 얘가 이 우리가 권륜산에 가면 서왕모 있죠, 서왕모에 가서 불사약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왕모가 얘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마지막 남아있는 불사약인데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뭐죠? 무슨 병이죠 이게? 이 조그마한 병에다가 충분히 줘요.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약이다 라고 주는데 단 조건이 붙어요. 한 사람이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다시 신이 올라갈 수 있다. 한 사람 먹으면. 둘이 먹으면은 안 되지만 둘이 나눠 먹으면 지상에서 평생 살겠지만 혼자 먹으면 이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기리를 받아가지고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기 이 얘가 이제 항하고 자꾸 트러블이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우리가 하백이라고 했죠. 하백. 물의 정령이죠. 하백이 있고 여기에 부인이 누구냐면 저기 복비 있죠. 복비. 이 복비가 누구죠? 복희씨. 복희씨 딸이에요. 복희씨 딸인데 낙수를 건너다가 죽어가지고 뭐 이게 뭐죠? 이게 이제 물의 이 하백을 만나서 이제 이게 신이 된 거죠. 뭐죠? 이게 복비를 부인 돼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백이 그렇게 풍류가래요. 풍류가. 그래서 남편이 자꾸 풍류하고 딴 여자들하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불만이 있죠. 그래서 복비도 불만. 그 다음에 얘는 항아가 자꾸 이제 하늘에 못 올라가니까 구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불만. 그래서 둘이 이제 바람이 났겠죠. 서로 이제 외로운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얘와 하백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얘가 화살을 쏴서 하백의 눈을 하나를 맞춰버려요. 그래서 눈을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이 복비가 양심의 가책을 뵙고 우리가 이제 그만 만납시다라고 해서 끝나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끝나는데 이때 이때 불사약을 구해오죠. 그런데 이 항아가 남편이 불만족스러운데 또 바람까지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날 길이를 잡아서 먹기로 했는데 혼자 있을 때 그 약을 다 먹어버려요. 혼자 있으면 뭐도 될 수 있다? 신도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먹고 나니까 뭐 그 책에 표현하면 몸이 둥둥 떠올라요. 떠올라가지고 어디까지 간다? 이제 하늘에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어떻게 된다? 부끄럽다. 왜냐하면 남편을 배반하고 내가 하늘에 올라왔다고 하면 나를 뭐라고 할 거냐. 이런 부끄러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딘다? 달에 숨어요. 달에 숨고 근데 몸이 뭘로 바뀌어요? 두꺼비로 바뀌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혼자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갈등이 생기겠죠. 이 항아가. 그래서 유황이라고 하는 무당에게 가서 점을 봤다고 그래요. 점을 봤는데 거기 표현에 의하면 뭐냐면 거북 등껍질 있죠. 등껍질을 태워서 하는 점. 우리가 이제 사주명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원래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보다 거북이의 등을 그 불로 찢어가지고 그게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기륭화복을 점쳤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이제 천년된 거북이래. 천년된 거북을 그렇게 하고 또 이 거북을 깔아 놓았던 풀이 있는데 그게 시초예요. 이 시초가 뭐죠? 시초가 우리가 주역점이 있죠. 주역점. 50개의 점을 칠 때, 그러니까 주역계를 뽑을 때 50개의 시초를 갖고 해요. 그러니까 주역은 점술이거든요. 그때 쓰이는 게 이 시초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 시초는 뭐다? 주역. 요 거북 껍질은 뭐다? 점치는 거죠. 점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점을 치니까 괜찮다, 좋다라고 하니까 그 말 믿고 혼자 먹고 올라가다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혼자 올라갔죠. 한가가 올라가버리고 혼자 남은 거죠. 그래서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이제 외로움을 달랬겠죠. 주변에서 뭐 소개시키려고도 하고 그러겠지만 별로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데 어쨌든 이제 제자를 기르죠. 화를 기르는데 그 제자 중에 복몽이라는 제자가 있대요. 이 질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복몽에게 여러 가지 훈련시키는 연습 나와요. 거기 보면은 주로 눈으로 보는 연습. 근데 복몽에게 화를 시키는데 이 복몽이 질투가 심해서 내가 얘만 아니면 내가 지상에서 1등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죽이려고 하다 실패를 해요. 화살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복숭아 나무로 만든 몽둥이를 갖고 있다. 이걸로 뒤를 쳐가지고 죽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얘는 이제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복숭아 나무를 이렇게 죽였기 때문에 귀신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뭄에 10개의 태양으로 인한 가뭄 때문에 이런 난리를 겪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됐었죠. 그래서 해결되자마자 그 다음에 또 뭐 문제냐? 가뭄. 아까 중국은 뭐다? 치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치수. 그래서 치수가 중요한데 자 22년 동안 홍수가 계속돼 12년이 아니고 22년이네요. 생존의 위협을 받고 동물들에게도 시달린다. 이때 뭐가 있냐면 곤과 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 곤에게 시켜요. 곤. 자, 치수를 물을 좀 네가 나가서 잘 치수를 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 이야기 보면은 곤이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하면 치수를 할 건가? 어떻게 하면 홍수를 막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누가 기뜸을 해주죠. 뭐냐면 그러니까 화천재의 보물창고 가면 식양이라는 게 있다. 식양. 우리가 식양이 뭐죠? 식양이 뭐냐면 이 토양할 때 양이죠. 그러니까 흙이 자라는 거예요. 흙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흙이 자동으로 커지는 흙이 저절로 커지는 그 흙이 있다. 이걸 갖다가 던지면 어떻게 돼요? 자,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흙을 던져요. 그럼 흙이 점점 커지면 막아지죠, 이게. 그렇죠? 막아진다. 그래서 이 식양을 훔치게 됩니다. 결국은 훔쳐서 이렇게 해서 치수를 해서 홍수를 막긴 했는데 이게 귀에 들어가죠. 천지한테. 그래서 추경을 보내요. 추경이 누구죠? 불의 신이죠. 그래서 이 잡아다가 음습한 땅인 우산에서 이 곤을 죽입니다. 그래서 9년간의 치수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곤을 죽였는데 곤이 썩지가 않아요. 3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 천재가 그 신에게 하늘에 있는 다른 이제 신에게 오도라고 하는 칼을 주면서 복음이래요. 이걸 주면서 가서 목을 베라라고 하는데 가서 곤의 몸을 베니까 곤의 몸에서 용이 나왔대요. 용이 나와서 사람으로 변해서 그 나온 게 뭐냐면 우가 나왔대요. 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요임금에서는 곤이 치수하다가 그 다음에 순임금 오면은 곤의 자식인 우가 이제 치수 작업을 해요. 그래서 순임금 시대의 아들 우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죽었는데도 그 뱃속에서 아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걸 보고 이 천재가 마음이 변해서 식양도 주고 그 다음에 응룡이 있었죠. 응룡을 보내줍니다. 같이 이 식양도 주고 응룡을 보내가지고 치수를 도와주게끔 합니다. 그래서 응룡은 뭐냐면 그 북쪽에 그 물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서 어쨌든 이제 물길을 다스리게 돼요. 물길을 다스리게 되는데 물길을 다스리니까 이제 홍수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물로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자랑하던 공공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죠. 수의 신, 즉 물의 신인 공공이 반감을 갖게 되고 우와 싸움을 또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이겨요? 우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가 이기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우가 공공이 이제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우가 신들을 소집을 해요. 그 모인 게 뭐냐면 이 모산인데 회계산이래요. 이게 회계산으로 소집을 하는데 방풍씨가 늦게 온대요. 늦게 와서 방풍씨가 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뼈가 워낙 큰 거라서 나중에 뭐 이렇게 그 발굴할 때 큰 뼈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우가 치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의 기본적인 치수 정책은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물길을 다 타버리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막힌 게 있으면 이걸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물이 여기저기 흘러가게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막힌 그 큰 산에서 막힌 거를 산을 갈라버리는 그래서 물길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우는 이런 물길을 특이함으로써 막는 게 아니라 특이함으로써 홍수를 해결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식양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재가 보내준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이 치수 문제를 해결하니까 문제가 이제 태평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순시대 태평시대는 그게 크게 무슨 뭐 제도가 잘 돼서 그런다고 물날 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으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 동양학과 관련해서 자 우임금이 치수할 때 물의 정령 하백이 이제 반환꾼이라고 했죠. 풍류를 즐기는 풍류한테 하도를 받는데 하도 우리가 하도 낙서가 나오거든요. 동양학에 하도가 나오는데 하천의 물길이 그려진 푸른 빛의 큰 돌이다. 근데 이거 뭐냐면 자 우리가 이게 물길을 다 타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물길이 이렇게 타버리니까 여기저기 막힌 걸 막 다 타버리기 때문에 이걸 그려진 거죠. 그래서 이 하천의 물길이 그려진 푸른 빛의 큰 돌을 이 하백이 건네준대요. 그게 뭐냐면 하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낙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하도. 그리고 옥간을 또 봤는데요. 옥간. 그래서 하도와 옥간을 우임금이 치수를 하면서 이런 것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조선시대, 특히 옛날에 신화시대에는 중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다? 물을 잘 정리하는 거. 그래서 치수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치수를 하게 되면 성공하는 거고. 그래서 치수 정책은 뭐다? 곤과 그 아들인 우에 의해서 시도가 됐는데 곤은 결국적으로는 실패를 했고 우는 성공을 했다. 그래서 우가 순시대에 우가 치수 정책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순임금으로부터 굉장히 신임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우가 순임금을 이어서 임금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겁니다. 치수를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태평시대라고 할 때 그러면 태평시대는 어떤 게 태평시대냐라고 했을 때 자 요임금이 한번 밖을 나가봤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풀로 지은 그러한 나무와 풀로 지은 집에 살면서 사슴 가죽과 여름에 삼베옷을 입고 그다음 푸성깃국을 먹고 검소하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게 칠격자죠. 그러니까 땅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 격양가는 땅을 치면서 노래한다. 근데 연하라 시대에 태평세월을 구가한 것이다. 요때, 요 임금 시대 때 강구무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 보면은 이바 증민인가 이게?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은 그대의 지극함 아닌 것이 없다.
막비 이 극.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불식부지 임금법에 따르고 있다. 순재지칙 이렇게 됐다. 쟤는 이제 요임금을 말하겠죠. 이런 것도 있고 개강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노인에게 나갔더니 이렇게 불렀대요. 자, 해가 뜨면 일하고 일출이작.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일입이식. 해가 들어오면 쉬고 우물 파서 마시고 착정이음 우물을 뚫어서 마시고 밭을 갈아 먹으니 경전이식 이임금의 덕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재력 이임금의 힘이겠죠. 이임금의 힘이 우와 나에게 하유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백성들이 가장 좋은 임금은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가 먹고 살고 문제 해결하면은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면 돼요. 와서 뭐 착취하고 수탈해가고 그러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 조금 요임금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다. 그래서 격앙가와 뭐 이런 내용, 이런 시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왕이선양. 자, 부인 여왕과 요임금과 여왕 사이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단주가 있다고 그랬죠. 단주. 자식이 단주가 있어요. 단주가 있는데 성격이 오만하고 포악했대요. 그래서 이 단주에게 임금 자리를 주지 않고 선인에게 선양. 선인은 뭐냐면 착한 사람이겠죠. 선양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면 뭐냐면 허유가 나와요. 허유. 그래서 허유한테 가서 당신이 내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어 주시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기산으로. 에이 재수없사고 들어가. 임금 자리를 주겠다는데 에이 재수없사고 산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기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가서 그럼 임금하기 싫으면 재상이라도 맡아주라고 하니까 이 뭐죠 허유가 그 말도 들은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되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 기마저 씻겠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다가. 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허유가 내가 나보고 임금 자리 물려받아라 해서 그게 싫어서 내가 기산으로 들어왔더니 이 기산까지 찾아가지고 나보다 그러면 재상이라도 맡아달라고 한다.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어서 내 귀가 오염됐으니까 내 귀를 씻겠다고 흐르는 물에다가 막 귀를 씻고 있었대요. 그런데 마침 이제 지인이겠죠. 소보가 소를 끌고 가다가 물어봤어요. 왜 귀를 씻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차저차 해서 내가 귀를 씻는 거다. 그러면은 야 네가 귀 씻는 그런 속된 물을 내 서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상 위로 끌고 가요. 위로. 그 귀 씻은 물을 내 소에게 먹일 수가 없다. 그래서 위로 끌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만큼 정치와는 담을 쌓고 산 것을 굉장히 미덕으로 여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 허유와 소보. 이 허유와 소보는 그만큼 정치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임금 시대는 이제 우리가 태평성대긴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문제? 가뭄과 홍수라고 하는 가뭄이 있었다. 근데 가뭄은 뭐다? 이 10개 태양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얘가 화살로서 제압을 했는데 그 관련된 여러 가지의 재밌는 신화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홍수는 결국은 중국은 넓은 평야지대를 물난리로 겪는 것을 잘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이 치수를 권한테 시켰더니 권이 천재의 보물창고인 식양을 갖다가 훔치다가 들켜서 결국은 추경에게 의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자식인 우가 순임금 시대 때 치수를 성공적으로 마친다. 그래서 그 순임금의 뒤를 이어서 우가 하나라의 임금의 초대 임금이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거는 참고로 말하는 것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허유라든가 서보 이런 뒷담화 그러니까 이런 뒷이야기는 재밌죠. 그래서 이 귀를 씻는다. 그리고 그 귀 씻은 물조차 소에게 먹일 수 없다.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요나라의 요순시대의 요임금과 관련된 그러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요임금에 관한 신화적인 요소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